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제가 이제 일부부터 쭉 본 바에 의하면 같이 질의 토론자로 나서신 분들 중에 질문이 김영희 선생님이 아까 답변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김영희 선생님 답변을 듣고 난 다음에 그 순서 상관없이 1부하고 2부 때 발표하신 분들께 궁금하신 거를 순서 상관없이 질문을 신청하시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생님, 거기서 하시죠. 마이크 갖다 드릴까요? 네, 다 들으면 그냥 할까요? 이원 선생님이 연설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얘기하신 거에서 전통주에서 나타나는 여러 특징과 성가적 지향과의 연관성을 왜 구차했는지 문제의식이 안 보인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아마 어쨌거나 문제의식의 수가는 뭐냐면 전통춤의 무슨 주제나 내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되어 있는데 전통춤의 형식에 대한 거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춤 형식의 특징이 어떤지 이런 것하고 형식 자체도 내용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형식이 지향하는 어떤 내용이나 의미 이런 것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통춤의 형식적 특징들은 어떤 내용을 표현하려고 하는가 그런 것입니다. 서양춤의 역사에서는 그런 춤의 형식과 내용이 같이 이렇게 발전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이 정말 잘 되어 있는데 전통춤 같은 경우는 춤의 형식과 내용이 어떤 관계에서 어떻게 이렇게 발전했는지에 대한 연구가 아직 미흡하고 또 전통춤의 발전 자체가 굉장히 오랜 시간을 갖고 있다가 이제 근대로 넘어오면서 이렇게 전환점 그런 것들 때문에 전통춤의 형식이 갖는 내용성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문제의식은 그거였습니다. 그 형식이 갖고 있는 어떤 지향성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거에서 여러 측면이 있겠지만 어떤 한 가지에 대한 얘기를 하나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거는 이거는 선생님이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발표한 내용이 조선 후기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기의 춤과 연관되지 않느냐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려 때 정제에도 보이고 또 더 올라가면 중국의 방송의 춤에서도 그런 것들이 보이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조선 후기 그림으로 이렇게 보려고 해서 조선 후기의 사례들만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그림으로 그것이 그려진 거는 조선 후기가 가장 활발하게 그려진 것 같아서요. 그림으로 이제 보자고 해서 이제 조선 후기로 집중했고요. 그리고 네 번째 질문하신 거는 이제 기존 건물하고 이제 연협도에서 연협도는 주로 연협의 움직임을 주로 표현하기 때문에 좀 포인트가 맞지 않느냐 얘기를 하셨습니다. 일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됐으니까 사회자는 첨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권한 없습니까? 저희 그림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서 참고로 이제 말씀드리면 나부끼는 허리띠 그 다음에 옷자락 끝에 뒤로 흩날리는 띠 모양은 5대 단풍이라 해서 당나라 때 오도자가 먼저 했던 화풍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떤
그 성가적인 사상하고 상관없이 그냥 정형화된, 그래서 그 정형화된 것이고, 동양에는 예로부터 그 신선 사상의 그림이 나오면 날개를 첨가하지 않죠. 그래서 사신도, 고구려 고궁작가에 나오는 사신도에서도 사신들이 날개가 없고 하얀 무늬의 어깨, 우리 인간으로 따지면 견갑골에 해당하는 어깨 부분에 하얀 무늬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하늘을 나는 어떤 기재 역할을 하는 걸로 표현을 하고 있고, 학계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기 고궁벽화에 나오는 득흥리고궁이라든지 아나상어군 이후부터 나오는 그 청전 그림에 보면은 신선 그림들이 나오는데 역시 날개가 없고 옷자락이 흩날리지 않죠. 그때만 해도 오도자를 알지 못했으니까. 그러나 이제 오도자 그림이 이제 조선 한반도로 이제 전래된 이후부터 나타나는 그림에는 그렇게 옷자락이 나오는 그림으로 이제 다 표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선생님이 그거 밝히고자 하는 신선 사상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학풍의 어떤 전형화된 어떤 패턴이라고 보시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의견을 첨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기 이제 다른 그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강원기 선생님이 하신 26페이지에 형문에서 26페이지 형문시 네, 시경 네. 형문시를 강원기 선생님이 한 여자만 사귀는 게 아니고 프리섹슈얼이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아, 예. 이 내용은 그 제나라 당시 그 명예가 있는 집 딸만 가질 것이냐, 밑에는 돈 있는 집 딸만 가질 것이냐, 그냥 그렇게 이쁘고 잘난 여자만 고르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안 빈낙도 하라는 의미의 시인데, 이걸 가지고 프리섹슈얼로 하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아, 이거 뭐, 제 관점이 아니라, 여기서 그 먹다는 게 있잖아요. 생선을 먹다. 예, 이건 근데 그 당시 사람들 섹스하는 걸로. 아니 그 먹는 것을 그러니까 이게 황하의 방어만을 나야만 하느냐? 아까 황하의 방어가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면 잘난 남자인 거죠. 한마디로 잘난 여자인 거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잘난 여자, 그러니까 부잣집, 재벌집 그런 집 여자가 아니라도 그냥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지내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시가 주고자 하는 의도는 저는 그거라고 보고, 주의도 그렇게 번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죠. 선생님이 프리섹스로 얘기했다는 건 선생님이 굉장한 줄을 다루셔야 이게 근데 된 것 이제 같아요. 이 시경에 나온 곡들을 그냥 그 다른 학자들도 정말 유행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당시에 그냥 그 일반 백성들이 부른 유행가, 요즘 말로는 유행가. 근데 요즘도 뭐 유행가가 90%가 남녀간의 사랑 얘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이것도 그 당시에 유행가를 네. 주공이 그 남방지방에 가서, 이게 원래 주나라, 근데 이거 국뽕은 주나라 시가 아니고 주나라 주공이 그 밑에 여러 그 지방에 각 체제까지 수집해온 시거든. 그러니까 그 당시 일반 백성들이 그냥 부르던 노래.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요. 그런 식으로 그냥, 그러니까 일반식은 뭘 크게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정서상 그냥 느끼는 대로 받아들이는 데, 이걸 난 근데 주의라든가 정연이 너무 그 어떤 그런 육아적인 그 시간을 하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보고. 주의 아닌 제가 읽어도 이 시는 딱 그런 느낌이 들어요. 뭐지 잘난 여자 구하려고, 그렇게 대단한 집 가문집 여자 구하려고 그래. 그냥 행복하게 살면 되지. 제가 이 시를 읽으면 그런 느낌이 확 들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이 그렇게 번역을 아까 설명을 하시길래 여러 그 근거에 의해서 사는 거예요. 뭐 시는 뭐 해석에 따라서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그 축제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예를 들어 그거는 이제 인류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뭐 우리나라 신라 시대도 탑소리를 많이 했죠. 탑소리를 하다가 뭐 눈 맞으면 그냥 이렇게 가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때 당시에도 뭐 요즘도 뭐 나이트클럽 가면은 마음을 이렇게 되잖아. 근데 이거 똑같은 거야. 뭐 별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 거기다가 불국사 영화인데.
뜻이 없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두 분이서 토론을 계속 하시고 다른 분 이해란 사람한테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다산의 도덕 체계에서 도심과 인심이 아주 명쾌하게 구분이 되나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그 지하철 사건을 가지고 예를 든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내가 이제 그 목격자였다. 근데 이럴 경우에 내가 그 홀어머니를 내가 모시지 않으면은 뭐 생계가 대책이 없는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존재다. 이러한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 어떤 효와 또 거기 그 구해된다는 어떤 그런 당위성과의 그 갈등 뭐 그런 경우에 그 이심과 도심의 갈등이라고 보기에 가 아니라 일종의 또 도심과 도심의 또 갈등일 수도 있는데 과연 그 이심과 도심이라는 것이 그 이 정약용의 어떤 그런 그 도덕 체계에서는 명기한 것으로 좀 뭐 그냥 이야기되고 있는지, 그걸 나누는 어떤 기준이 있는지 그거 좀 궁금합니다. 일단 도심이라고 얘기할 때는 도심 자체가 정해놓은 명확하게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기호라고 있거든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그걸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하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 요즘 그러니까 현대인 시각에서는 그러면은 그 거기서 말하는 선은 뭐고 거기서 말하는 악은 뭐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는 정약용이 말하는 건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공부하는 대로라면 이거 선천적인 일종의 도덕감이거든요. 누구나 어떤 것을 보면 좋다 싫다의 감정으로 딱 느껴진다는 거죠. 선과 악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철에서 사람 떨어진 걸 봤는데 거기에서 처음 딱 느껴지는 게 뭐냐라는 거거든요. 사람이 떨어졌는데 어떡하지? 구해야 하나? 그 자체가 도심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일어나는 생각들이죠. 예를 들어서 나는 모셔야 될 어머니를 위해 나는 내가 죽으면 안 되는데 이것들이 이제 도심 이외의 갈등, 그러니까 그 요소의 나머지로 일신의 욕심에 해당하는 것들 그게 다 악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게 무조건 인심 자체가 다 악은 아니지만 도심이 선인 건 확실해요. 그 상황에서 나는 어떡하지? 구해줘야 하나라고 느끼는 거. 그게 이제 선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감정으로 이게 다가온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선천적 도덕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명확하게 나눠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이제 그 느끼고 난 다음에 판단의 문제로 넘어가야 돼요. 그때 얘기해 주시면 사는 거. 됐습니까? 예, 또 다른 분. 예, 금전 선생님. 예, 이란 선생님께 질문은 아니고요. 그 일상적 선택과 실존적 결단 사이 재밌게 읽었는데요. 일상적 선택이 됐건 실존적 도덕이 됐건 간에 기본적으로 도덕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두 가지 다 도심하고 인심하고 그 교전, 싸우는 그 대결 상태로 본다라는 게 일단은 도덕과 자연적인 심리 상태의 대결로 본다라는 건데 그걸 도와주고 싶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할머니가 있다 이거 도와주고 싶었을 때 그 도와줬을 때 내가 그 할머니를 도와주면서 쓰지 않아야 될 힘도 써야 되고 그다음에 나의 시간도 허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을 넘어서야 그것이 도덕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서 굉장히 좀 주체 상황에서 좀 불확실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금방 얘기했듯이 실존적 결단이건 일상적 선택이 됐든 간에 두 개 다 그것들을 넘어야 이제 도덕이 되는 그런 계기를 갖다 이제 도덕이라고 좀 일정 정도 좀 전제를 하고 좀 얘기가 진행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이제 육아 쪽에서 도덕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대결 상태를 넘어가지고 그것들을 좀 자신의 도덕을 즐거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단계까지가 좀 도덕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 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육아에서 도덕이라는 도덕의 이념이나 도덕의 정의를 내릴 때 일상적인 선택과 실질적인 결단 요 사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넘어서서
내가 그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일단 이 측면에서 우리가 더 좀 방점을 둬야 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의견을 좀 주시면 됩니다.